세영아, 그만해도 돼. 그 한마디가 경기장을 갈랐습니다. 어머니의 절규, 관중의 정적, 그리고 코트 위에 주저앉은 한 소녀, 무릎은 꺾였고 꿈은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라켓을 놓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 나는 해설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스포츠 경기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성이 한 사람의 몸 안에서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의 심장에서 부서진 무릎으로 싸우는 한국의 소녀. 수만 명의 붉은 깃발 속에서 단 하나의 태극기가 조용히 펄럭였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멈추지 않는가? 도대체 이 놀라운 정신력은 어디서 비롯된 걸까? 2002년 광주 복싱 국가대표 아버지의 딸로 태어난 한 아이. 운동의 DNA와 함께 자라난 불굴의 소녀.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신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자랑스런 그녀의 이름은 안세영. 그 가슴 뛰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리처드입니다. 영국에서 온 스포츠 해설자죠. 지난 30년간 수많은 경기를 봤습니다만 2023년 항저우에서 본 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항저우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꼈습니다. 이건 평범한 결승이 아니라는 걸요. 중국 홈 관중석을 보십시오. 붉은 깃발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 압도적인 붉은 물결 사이에서 태극기 몇 개가 간신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환경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한국은 29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29년이면 한 세대죠. 그 긴 세월 동안 한국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중국 언론은 이미 1002패의 우승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1세트는 안세영이 가져갔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죠. 함성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 보통이 아니구나. 2세트 초반 경기는 팽팽했습니다. 랠리가 길어질수록 두 선수의 숨이 거칠어졌죠. 땀이 코트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세영이 수비를 위해 몸을 날렸습니다. 셔틀콕을 쳐올렸죠. 그런데 착지 않은 순간 무릎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몸이 코트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저건 그냥 타박상이 아니다. 경기장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관중들조차 숨을 멈췄죠. 비웃던 표정들이 사라졌습니다. 안세영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무릎을 감싸 쥐고 있었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29년을 기다린 금메달이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의료진이 테이핑을 했습니다. 안세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시 코트에 선 겁니다.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스텝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점프 높이가 낮아졌죠. 표정에서 고통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매 스텝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1002페이는 놓칠 리 없었습니다. 과감하게 코스를 찔렀죠. 안세영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는 곳으로 셔틀콕을 날렸습니다. 점수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중석 어딘가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아, 멈춰도 돼. 그만해. 어머니였습니다. 한국어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절박한 울음 섞인 목소리만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딸을 그만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경기장 전체로 퍼져나갔죠. 그런데 안세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냥 묵묵히 서비스 존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무모함이다. 아니, 저건 신념이구나. 2세트를 내줬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죠. 무릎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1002페이, 1002페이.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죠. 그런데 3세트가 시작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세영이 전략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일부러 긴 랠리를 만들기 시작했죠. 빠른 공격 대신 길게 버티는 플레이를 선택했습니다. 무릎이 부러진 선수가 체력전을 선택한 겁니다. 한 점 한 점 천이페이의 체력을 깎아내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죠. 천이페이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발이 조금씩 느려졌죠. 반면 안세영은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뒤집혔습니다. 중국 관중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표정들이 보였죠. 마지막 랠리였습니다. 셔틀콕이 코트 위를 오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이 넘는 랠리가 이어졌죠. 천이페이가 스매시를 날렸습니다. 안세영이 다이빙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역습했습니다. 안세영의 셔틀콕이 코트 안쪽 깊숙이 꽂혔습니다. 금메달이었습니다. 안세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켓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온 겁니다. 적을 향한 박수였죠. 존경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중계석에서 목이 메인 채 말했습니다. 한국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의 근성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그 무릎이 꺾이는 순간 제 안의 해설자는 침묵했고 한 명의 인간만 남았습니다. 중국의 붉은 깃발 사이에서 단 하나의 태극기가 끝내 꺾이지 않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항저우에서의 그 금메달 이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인간이 저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죠. 안세영이라는 이름의 시작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2002년 광주.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복싱 국가대표 출신이었죠. 어머니도 운동선수였습니다. 이미 DNA부터 달랐어요.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평범할 수 없었구나. 부모님은 주말마다 동네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6살 안세영은 코트 구석에 앉아 셔틀콕을 주워주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라켓을 주워들었어요. 그냥 장난으로 한번 휘둘렀습니다. 체육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코트에서 경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멈췄죠. 모두가 그 6살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코치 한 명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지금 어떻게 친 거니? 손목 각도가 완벽했습니다. 팔의 회전, 체중 이동, 라켓 궤적.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말이죠. 6살 아이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되감았죠. 5번, 6번. 믿을 수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선수를 봤지만 처음 라켓을 잡는 순간부터 저런 폼을 보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코치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 그냥 재미로 하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제대로 한번 시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7살 안세영이 동네 대회에 나갔죠. 상대는 초등학교 고학년 선수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21대 7, 21대 9. 게임이 안 됐습니다. 상대 선수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코트를 나갔죠. 시 대회에 나갔습니다. 또 우승이었어요. 도대회, 전국대회. 나가는 대회마다 우승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죠. 광주에 괴물이 있다던데.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감독이 안세영을 따로 불렀어요. 부모님도 함께 자리에 앉았죠. 세영아, 공부 좋아해? 안세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감독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공부로 세계 1등은 힘들어. 대한민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말이야, 배드민턴으로는 세계 1등 시켜줄 수 있어. 내가 장담해. 어때? 8살 소녀에게 던지기엔 너무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안세영이 대답했어요. 할래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감독은 알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그날부터 안세영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체육관으로 직행했죠.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 안세영은 라켓을 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체육관 불이 켜졌죠. 그런데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생 선수를 이겼어요. 4학년 때는 고등학생을 꺾었죠. 5학년 때는 실업팀 선수와 붙어서 풀세트까지 갔습니다.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이 성인 선수와 풀세트를 하다니요. 전국 코치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재능입니다. 이 아이를 놓치면 대한민국 배드민턴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국가 차원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 회의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벌써 언론에 대서특필됐겠죠. 천재 소녀라며 광고 모델로 세우고 스폰서를 붙이고 전담팀을 꾸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조용히 키웠어요. 언론에 알리지 않았죠. 광주의 낡은 체육관에서 묵묵히 훈련시켰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요란하게 떠들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괴물을 만들어냅니다. 안세영의 훈련 영상을 봤습니다. 10살짜리가 고등학생들 틈에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키도 한참 작았죠. 그런데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더 빨랐어요. 더 정확했죠.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물을 마시며 앉아 있었어요. 안세영은 혼자 코트 한쪽에서 섀도우 스윙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치가 다가가 말렸죠. 쉬는 것도 훈련이야. 쉬어. 안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 말 싫어요. 지금 해야 될 게 있어요. 10살입니다. 10살짜리가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재능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저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유럽의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훌륭한 선수들이죠. 그런데 안세영은 차원이 달랐어요. 재능에 미친 듯한 노력이 더해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전국체전 성인부에 출전했어요. 12살이 25살 선수들과 겨룬 겁니다. 8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경기장이 발칵 뒤집혔죠. 저 애가 몇 살이래? 초등학생이라고? 말도 안 돼. 저는 그 기록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선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광주의 작은 체육관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30년 넘게 스포츠 해설을 해왔지만 재능만으로 정상에 오른 선수를 본 적이 없어요. 안세영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된 일이었죠. 안세영은 매일 훈련 일지를 썼습니다. 어린아이 글씨로 삐뚤빼뚤 적었어요. 오늘 백핸드 리시브가 느렸다. 내일은 더 빠르게. 스매시 각도가 2도 틀어졌다. 반드시 고친다. 7살 아이가 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일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어린 선수의 글이 아니라 전사의 기록이구나. 그리고 매 페이지 마지막 줄에는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빛날 거야. 하루도 빠짐없이 그 네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여름이었습니다. 훈련 장소는 해변 모래사장이었죠. 코치가 선수들을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모래 위에서 뛴다. 끝까지.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모래였어요. 한 발짝 내딛는 것도 힘들었죠. 그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코치님 못하겠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그런데 안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땀이 눈을 가렸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뛰었어요.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선택한 지옥이었습니다. 코치가 나중에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해도 안 멈췄어요. 저 아이는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훈련이 끝났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안세영만 일어서 있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일어서 있었죠. 코치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안세영이 대답했어요. 한 번 더 뛸 수 있어요. 코치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저 정도면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중학교 2학년 겨울 새벽 5시였습니다. 체육관 관리인이 불이 켜진 걸 발견했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갔죠. 안세영이 혼자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인이 코치에게 연락했어요. 코치가 급하게 달려왔죠. 세영아, 훈련 시간은 7시부터야. 넌 왜 여기 있니? 안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시간 더 하고 싶어서요. 하루 8시간으로도 부족했던 겁니다. 새벽 2시간을 추가한 거였죠. 부모님도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내 딸이지만 너무 지독해요. 몸이 상할까봐 걱정입니다. 어머니가 한 번은 체육관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딸을 집으로 데려가려고요. 세영아, 오늘은 쉬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안세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 아직 못했어요. 오늘 목표량이 남았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다고 합니다. 팀 동료들은 이렇게 말했죠. 쟤는 우리랑 다른 세상 사람 같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유럽의 엘리트 선수들을 많이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훈련하죠. 휴식과 회복을 중시합니다.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과학을 넘어섭니다.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몸이 부서질 때까지 밀어붙이죠. 그리고 그게 통합니다. 훈련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페이지였어요. 오늘도 무릎이 아팠다. 발목도 부었다. 하지만 버텼다. 내일도 버틸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 빛날 거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적힌 그 네 글자. 저는 그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재능에 만족하지 않아요. 재능 위에 지독한 노력을 쌓아 올리죠. 남들이 쉴 때 혼자 일어나서 뛰어요. 몸이 부서져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빛을 냅니다. 안세영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무릎까지 빠지는 모래사장에서 새벽 5시에 텅 빈 체육관에서 빛날 거야라는 네 글자를 믿으며 15살이었습니다. 안세영이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했죠. 중학생 신분이었어요. 상대는 고등학생, 대학생, 실업팀 선수들이었습니다. 모두 성인이거나 성인에 가까운 선수들이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7전 전승.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어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또 괴물을 국가대표로 올렸구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실력으로 뽑힌 최초의 중학생 국가대표였죠. 한국 배드민턴 역사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이었습니다. 안세영의 첫 국제 대무대였죠. 16살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의 상대를 만났습니다. 천이페이. 중국의 에이스였습니다. 경험도 피지컬도 기술도 모두 완성형이었죠. 세계 랭킹 1위였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이 선전했습니다. 1세트를 가져갔죠. 저는 중계석에서 놀랐어요. 16살이 세계 1위를 상대로 1세트를 따내다니. 그런데 2세트부터 달라졌습니다. 천이페이의 경험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안세영의 체력이 떨어졌죠. 16살의 몸은 아직 성인 선수의 체력전을 버티기엔 부족했습니다. 졌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였어요. 안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것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분했던 겁니다. 그 뒤로 천이페이와 계속 만났습니다. 2019년 월드 챔피언십. 또 졌습니다. 2020년 올림픽 예선. 또 졌죠. 2021년 도쿄 올림픽 8강이었습니다. 또다시 천이페이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안세영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강해졌죠. 더 빨라졌어요. 1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번엔 이긴다.
그런데 2세트부터 또 무너졌습니다. 1002페이의 벽은 여전히 높았어요. 졌습니다. 7전 7패. 완벽한 패배 기록이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였죠. 안세영이 말했습니다. 무릎은 괜찮아요. 실력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내린 가장 가혹한 판결이었어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실력이 아프다니요. 한국 팬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002페이 징크스네. 저 선수는 평생 못 이길 것 같아. 데이터도 냉정했습니다. 1002페이전 승률 0%. 7전 7패라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안세영 본인도 인터뷰에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선수는 평생 못 이길 것 같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심리적 벽이 너무 높아졌어요. 숫자가 선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쿄올림픽 패배 다음 날 새벽이었죠. 광주 체육관 관리인이 코치에게 전화했습니다. 코치님, 체육관 불이 켜져 있는데요. 누가 있어요? 안세영 선수요. 혼자 훈련하고 있어요. 코치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안세영이 코트에서 훈련하고 있었어요. 세영아, 어젯밤에 경기했잖아. 쉬어야지. 안세영이 대답했습니다. 못 이긴 이유를 찾았어요. 고쳐야 해요. 코치가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7번 졌습니다. 7번 무너졌죠. 숫자는 완벽한 실패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8번째 일어선 겁니다. 7전 7패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막이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무서운 이유를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느냐가 문제죠. 안세영은 7번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8번째 일어섰어요. 1002페이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의 벽이 되었습니다.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벽이었죠. 그런데 한국에는 벽 앞에서 주저앉는 선수가 없습니다. 벽을 맨손으로 긁기 시작하는 선수들이 있을 뿐이죠. 새벽 체육관에 홀로 남아 7번의 패배를 분석하며 8번째 도전을 준비하는 선수들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했습니다. 벽은 높을수록 넘어설 때의 쾌감도 크다. 그리고 안세영은 그 벽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이후 안세영의 무릎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최소 3개월은 쉬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어요. 시즌 포기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사라졌지. 부상은 선수에게 가장 잔인한 적입니다. 기술도 근성도 소용없게 만들어버리죠. 재활실은 코트보다 더 고독한 공간이었습니다. 밴드 운동, 자전거 페달링, 기초 근력 훈련. 화려하지 않았어요. 지루하고 반복적인 동작들 뿐이었죠. 예전처럼 코트를 가로지르며 셔틀콕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안세영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재활실에 첫 번째로 도착하는 사람이 안세영이었어요. 밤 10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안세영이었죠. 트레이너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더하면 오히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어요. 안세영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10분 남았어요. 훈련 일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뛰었다. 코트가 그립다. 하지만 버티면 언젠간 다시 뛸 수 있다. 빛날 거야. 몸은 재활실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코트 위에 있었던 겁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회복됐죠. 그리고 2022년 말레이시아 마스터즈 대회가 열렸습니다. 안세영이 순조롭게 결승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승 상대를 보는 순간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또다시 1002패이었습니다. 7전 7패의 상대를 결승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죠. 중국 팬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또 이기겠지. 한국 팬들은 불안해했어요. 또 지는 거 아냐? 저는 중계석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한 결승이 아니다. 역사적 분기점이다.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어요.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각오일까요? 1세트, 안세영이 먼저 포인트를 따냈습니다. 12페이가 반격했죠. 점수가 치열하게 엎치락 뒤치락했습니다. 15대 14, 17대 16, 19대 18. 마지막 포인트, 안세영의 스매시가 코트 깊숙이 꽂혔습니다.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이번엔 다를까? 정말 이번엔 다를까? 2세트였습니다. 12페이가 반격에 나섰어요. 경험이 나오기 시작했죠. 점수 차가 벌어졌습니다. 한국 팬들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런데 안세영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한 점 한 점 피를 짜내듯 따라붙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매 포인트마다 온몸을 던졌습니다. 19대 19 듀스였습니다. 경기장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긴장감이 공기를 짓눌렀죠. 마지막 랠리가 시작됐습니다. 셔틀콕이 코트를 오갔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5번이 넘는 긴 랠리였습니다. 안세영이 다이비스입니다. 바닥에 몸을 날려 셔틀콕을 건져 올렸어요. 즉시 일어나 다시 수비 자세를 잡았죠. 12페이가 스매시를 날렸습니다. 강력했어요. 안세영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역습했죠. 크로스 스매시, 코트 반대편 깊숙한 곳으로 셔틀콕이 날아갔습니다. 12페이가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안세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켓을 바닥에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죠. 7전 7패에서 7전 8패가 됐습니다. 아니, 7패 1승이었죠. 징크스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 팬들이 울고 있었어요. 코치진도 껴안고 울었죠. 저는 중계석에서 마이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7번의 패배가 단 한 번의 승리를 위해 존재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의 인터뷰였죠. 기분이 어때요? 안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번 이겼을 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겨우 한 번이라니요. 7번을 지고 나서 따낸 첫 승리인데 말이죠. 하지만 안세영의 눈빛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무서운 이유를요. 한 번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서는 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8번째 승리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게 한국이죠. 말레이시아의 밤 공기는 무거웠지만 안세영의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가벼워 보였습니다. 7전 7패라는 숫자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저주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첫 승리 이후 다음 목표가 생겼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최지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의 심장, 항저우였죠.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느껴졌습니다. 중국 팬들의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중국 언론은 이미 보도하고 있었죠. 12페이가 진짜 여왕임을 증명할 무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스포츠를 넘어선 싸움이구나. 정치와 자존심이 뒤섞인 전쟁터다.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수만 명의 중국 관중이 붉은 깃발을 흔들고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죠. 그 사이로 태극기 몇 개가 간신히 보였습니다. 1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이 달랐습니다. 빠른 발과 흔들리지 않는 수비, 12페이의 공격이 번번이 되돌아왔어요. 중국 관중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21대 15,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한국 벤치에서 미소가 나왔어요. 중국 관중들은 초조한 표정이었죠. 2세트 중반이었습니다. 안세영이 수비하러 몸을 날렸어요. 셔틀콕을 쳐올렸죠. 그런데 착지하는 순간 무릎이 안쪽으로 꺾였습니다. 경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관중들조차 침묵했어요. 안세영이 코트에 쓰러져 무릎을 움켜쥐고 있었죠.
저는 중계석에서 낮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관중석 어딘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영아, 멈춰도 돼. 제발. 어머니였습니다. 울먹이는 한국어가 거대한 경기장에 울려 퍼졌어요. 한국 팬들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중국 팬들 중 일부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스포츠를 넘어 인간에 대한 존중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세영이 일어섰습니다. 테이핑을 하고 다시 코트에 섰어요. 2세트를 내줬죠.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세트가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이 전략을 바꿨어요. 일부러 긴 랠리를 선택했죠. 무릎이 부러진 선수가 체력전을 택한 겁니다. 천이페이의 숨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15분. 끝없는 랠리 속에서 천이페이의 발이 느려졌어요. 점수가 뒤집혔습니다. 19대 19, 마지막 랠리였습니다. 셔틀콕이 코트를 오갔어요. 10번이 넘는 랠리, 천이페이가 스매시를 날렸죠. 안세영이 다이빙으로 받아냈습니다. 역습했습니다. 셔틀콕이 코트 안쪽 깊숙이 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안세영이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적을 향한 존경의 박수였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중국의 심장에서 가장 뜨겁게 타오른 것은 붉은 깃발이 아니라 파란 태극이었습니다. 항저우의 밤 공기는 전쟁터의 긴장감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그 밤을 지배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한 소녀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확신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릎이 꺾여도 일어서는 나라라는 것을요. 항저우의 금메달 이후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안세영 선수 아니에요? 광고 제의가 쏟아졌죠. 언론은 국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안세영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이었죠. 이제 목표는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나라의 어깨를 짊어졌구나. 부담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전체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024년 여름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올림픽 특유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였죠. 유럽 팬들의 환호와 함께 쏟아지는 관심, 해외 언론이 물었습니다. 항저우는 우연이었나요? 당신이 진짜 여왕인가요? 안세영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배드민턴을 완성해 가겠습니다. 예선이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은 압도적이었어요. 21대 10, 21대 8. 상대가 되지 않았죠. 16강, 8강, 4강.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마다 더 완벽해지고 있었어요. 체력, 기술, 멘탈이 조화를 이뤘죠. 위기 순간마다 항저우 결승의 눈빛이 나왔습니다. 저는 중계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지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결승 전날 밤이었습니다. 안세영은 혼자 선수촌 방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훈련 일지를 꺼냈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어온 그 일지를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빛날 거야라고 삐뚤빼뚤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어제 적은 글이었죠. 내일은 올림픽 결승이다. 준비됐다. 빛날 거야. 20년을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결승전 날이 밝았습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올림픽 특유의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어요. 오륜기가 펄럭이고 있었죠. 세계 각국의 국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태극기가 유독 선명하게 보였어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세영의 첫 서브가 날아갔어요. 상대는 강했습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더 강했죠. 중요한 순간마다 완벽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헤어핀, 대각 스매시, 철벽 수비. 모든 기술이 정확했어요.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 중반 상대가 반격했어요. 점수가 팽팽해졌죠. 18대 17, 19대 18. 마지막 랠리였습니다. 안세영이 스매시를 날렸어요. 상대가 받아냈죠. 다시 안세영의 헤어핀, 상대의 로브. 긴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안세영이 코트 뒤쪽으로 달렸어요. 몸을 날려 셔틀콕을 쳐올렸죠. 완벽한 크로스샷이었습니다. 셔틀콕이 코트 안쪽에 떨어졌어요. 끝났습니다. 안세영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켓을 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올림픽 금메달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태극기가 흔들렸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울고 있었어요. 저도 중계석에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상대에 올랐습니다. 애국가가 흘러나왔어요.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갔죠. 안세영이 고개를 들어 태극기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빛날 거야 라고 쓰던 7살 소녀가 정말로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순신의 불굴, 박세리의 투혼, 손흥민의 프로 정신. 그 계보에 안세영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 배드민턴의 역사는 두 시대로 나뉩니다. 안세영 이전과 이후로. 파리의 밤하늘을 가장 밝게 비춘 것은 에펠탑이 아니라 한 한국 선수의 눈물이었습니다. 8장. 파리 올림픽 이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언론이 태도를 바꾼 겁니다. 안세영, 실력도 인성도 완벽하다. 진정한 챔피언의 모습을 보았다. 한때 그녀를 흔들려 했던 중국 언론이 이제는 찬사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사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상대의 입까지 다물게 만드는구나. 어제의 비판이 오늘의 찬사가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안세영이 금메달을 들고 입국하는 날이었죠. 새벽 6시였는데도 공항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안세영, 안세영. 또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현수막이 펼쳐졌습니다. 대한민국의 딸 안세영을 환영합니다. 꽃다발이 쏟아졌죠. 어머니가 옆에서 함께 걸었습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걷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뭉클했습니다. 한국 국민은 그녀를 스타가 아니라 딸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대한민국의 딸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안세영이 전국의 체육관을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후배 선수들을 만나러 다녔죠. 광주의 그 작은 체육관에도 갔습니다. 자신이 처음 라켓을 잡았던 그곳이었어요. 어린 선수들이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어떻게 그렇게 강해졌어요? 안세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빛날 거야. 그 말을 믿고 버티면 돼요. 진짜예요. 그 말을 듣는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전국 체육관 벽에 포스터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빛날 거야라는 4글자가 적힌 포스터였죠. 안세영의 사진과 함께요. 저는 그 포스터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빛날 거야는 이제 혼잣말이 아니라 한국 아이들 모두의 응원가가 되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천이페이와의 관계였습니다. 파리 올림픽 이후 두 선수가 다시 만났어요. 중국에서 열린 한 대회였죠. 경기 후 네트 앞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천이페이가 안세영을 껴안았어요. 진심 어린 포옹이었습니다. 중국 팬들 일부가 태극기를 흔들며 안세영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안세영, 안세영.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중국 관중이 한국 선수를 응원하다니요. 저는 그 순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라이벌은 서로를 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완성시키는 존재라는 것을요. 갈등과 경쟁을 넘어선 존중의 순간이었습니다.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았죠. 마지막 코멘트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감정적인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스포츠에 국가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안세영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절실했던 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지 온몸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는 나라. 무릎이 부러져도 끝까지 뛰는 선수들. 새벽 5시에 홀로 체육관 불을 켜는 아이들.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이 지켜낸 것은 금메달이 아니었습니다.
근성이라는 유산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정신이었죠. 안세영은 한국이라는 두 글자의 의미를 전 세계 코트 위에 새겨 넣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숫자와 기록으로 선수들을 평가해왔습니다. 그러나 한 소녀를 통해 배웠습니다. 진짜 챔피언을 만드는 것은 기술이나 전술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요. 무릎이 부서져도 일어섰던 항저우의 밤, 파리에서 금빛 눈물을 흘리던 그 순간까지 안세영은 한국의 근성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그리고 세계는 한국의 근성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런던의 밤하늘이었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멀리 한국 어딘가의 체육관에서 지금도 어떤 아이가 홀로 라켓을 휘두르고 있을 거라고요. 훈련일지 마지막 줄에 빛날 거야라고 적으며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는 정말로 언젠가 빛날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니까요.